자, 복합 운송과 더불어서 컨테이너의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가 본격적으로 국제 운송, 해상 운송에 사용되게 된 게 불과 100년이 채 안 됐어요. 60년대 초반에 지금은 없어진 시랜드사에서 이제 최초로 도입을 해가지고 급속도로 확장되고 보편화되고 이렇게 넓게 사용되게 됐는데, 컨테이너는 어떻게 보면 운송 화물의 규격화, 표준화를 통해서 운송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이즈나 크기가 높이와 사이즈가 다른 화물들을 옮기다 보니까 뭐 인력도 많이 들고, 그때는 또 세계 2차 대전 이전 단계를 의미하는 건데, 이제 사람의 힘으로 하나하나씩 화물을 다 옮겨야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하역 작업이 오래 걸리고 지체되고 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이즈가 딱 정해진 거죠. 규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컨테이너에다가 화물을 적재를 해서 일종의 이제 표준화된 시설과 장비와 선박과 철도를 이용해서 그냥 뭐 기계의 힘을 빌리는 장점도 이제 생겨났고, 그래서 하나의 원 사이즈로 통일시켜 버린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업무의 효율성이나 선박의 운영의 효용성의 극대화, 시간의 단축,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규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선박이든지 어떤 항구이든지 어떤 선박이 어떤 기차라든지 어떤 차량이라든지 이게 다 통일 하나의 컨테이너로 다 표준 사이즈가 되어 있어서 운송 간의 어떤 이전, 한적, 이거 굉장히 쉬워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 컨테이너가 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주는 운송 도중의 화물의 어떤 충격을 이제 얘가 이제 하나의 외포장재 역할을 하면서 화물의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판적 화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대폭 감소했고, 그리고 한적 도중에 예전에는 물품을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나르다 보니까 운송 화물이 한적되는 도중에 배에서 배를 옮겨 타는 도중에 파손되거나 분실되거나 하는 일들이 다반사였는데, 지금은 안 그렇죠. 컨테이너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도 높아졌고, 그리고 다른 선박으로 옮겨가는 데 있어서 큰 무리 없이 그냥 컨테이너 통째로 옮기면 되니까 그런 효율성이 증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상 운송은 사실 그래서 컨테이너가 사용되고 나서 컨테이너 사용 전과 컨테이너 사용 후가 나뉜다 할 정도로 매우 이 변화의 어떤 패러다임이 크게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컨테이너 항구의 어떤 이제 개념도입니다. 개념도라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뭐 저기 신항만이나 북항에 있는 우리 뭐 간만이나 용호부들은 아니죠. 컨테이너 항구, 대형 컨테이너 항구들은 다 이렇게 생겼는데, 일단 선박들이 와서 접안을 하는 일종의 주차 공간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차로 치면 주차 공간이죠. 선박들이 이렇게 접안을 하는 것을 이제 선석, 벌스라고 하고요. 암벽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요 선박과 부두 시설이 만나는 요 지점을 이제 에이프런이라고 합니다. 적양장이라고. 여기서 이제 겐트리 크레인, 이 대형 크레인 있죠. 우리가 부두에서 볼 수 있는 대형 크레인, 그걸 이제 겐츄리 크레인이라 하고, 요 겐츄리 크레인을 통해서 화물을 선박에 적재하는 그 공간을 에이프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펼쳐지는 공간이 마셔링 야드, 왔다 갔다 이 셔틀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고, 컨테이너들이 뚝 야적되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신항이든 북항이든 다. 그곳을 CY, 컨테이너 야드라고 합니다. 컨테이너 그 자체가 하나의 창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꼭 지붕 있는 창고에 넣어둘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야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컨테이너를 이제 이 겐츄리 크레인이나 이쪽으로 옮기기 위한 여러 가지 하역 장비들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거를 이제 탑 핸들러, 뭐 아니면 리치 스태커 이렇게 드는 거죠. 이건 뭐 우리가 공도나 일상적인 도로에서 이 얘네들을 볼 일이 없어요. 부두에 가면 요새 뭐 부두는 여러 가지 코로나 이슈도 있지만 원래 이렇게 보안구역이라서 쉽게 접근을 못합니다. 아마 견약 신청을 해야만 안에 들어가 볼 수 있긴 한데, 이런 대형 중장비들이 컨테이너를 들고 옮기고
합니다. 아니면 그 컨테이너 사이사이에 레일을 깔아가지고 여기 이제 트랜스테이너처럼 이렇게 소슬대문처럼 올라가가지고 컨테이너 그 야드에 야적되어 있는 컨테이너 사이를 움직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컨테이너를 들어가지고 옮기는 그런 중장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컨테이너 프라이 스테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컨테이너 조작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화물 집화소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건 뭐냐면 한 명의 하주가 하나의 컨테이너를 다 채우는 그런 경우를 FCL 풀 컨테이너 로드라고 하는데, 한 명의 하주가 하나의 컨테이너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를 레스 컨테이너 로드 LCL이라고 해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 하주의 화물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이 CFS 컨테이너 조작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컨테이너 운송을 분류를 할 때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요. 근데 이거 되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CY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CY를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항구 전체를 피어라고 하기도 합니다. 피어 항구를 지칭하는 용어인데 송화인이 한 명이고 이 한 명의 화물이 컨테이너 하나를 채울 수 있다. 그럼 컨테이너 하나를 적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운송을 해서 목적지 도착해서 이 하나의 컨테이너에서 수화인이 화물을 적출하는 거, 이거를 한 명의 송화인, 한 명의 수화인, 이거를 어차피 CFS에 들릴 일이 없기 때문에 컨테이너 문이 여기서 닫히고요. 송화인의 작업장에서 닫히고요. 그리고 수화인의 장소, 수화인의 창고나 공장에서 컨테이너 문이 열리죠. 컨테이너 문 열리고 닫히는 거 기준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도어 투 도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CY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한 명의 하주가 여러 하주한테 뿌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컨테이너는 여기에서 이 송화인이 ABC 화물을 다 집어넣고 하나씩 보내는데, 그러면 CFS를 들리지 않고 바로 CI로 오는데, 양육항에서는 CY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CFS로 넘어가서 여기서 개별 하주에게 나눠주기 위한 배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CFS에서 이들 그 수화인 ABC의 문이 아니라 뭐 공장이나 창고가 아니라 CF에서 컨테이너 조작장에서 컨테이너를 열어가지고 배분을 하죠. 이 경우를 도어 투 피어가 항구니까 항구에서 문을 열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도어 투 피어는 컨테이너 문을 어디서 닫고 어디서 열었냐, 이걸 기준으로 놓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CY, CFS라고 하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여러 명의 하주가 하나의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 명의 하주의 화물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집어넣는 작업을 혼재, 컨솔리데이션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잘 없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생각해보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실 요 경우가 찾기 좀 힘들죠. 요 경우가 조금 찾기 힘들고, 대체적으로 이거나 아니면 이거나 그리고 이 정도로 굉장히 화물이 쪼개지고 여러 명의 하주가 하나의 컨테이너를 이용하게 되면,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운송보다 뭐 특성, 페덱스나 뭐 DHL이나 UPS 이런 거 이용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뭐 어쨌든 별로 중요치는 않지만 많은 교과서에서는 이거 되게 크게 많이 다루고 있어서 저도 언급 안 할 수는 없고, 사실 이거는 제가 가르쳐 주면서도 뻘쭘해요. 이렇게 간단한 거를 굳이 자세히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도 개념이니까 정리하고 알아놓고 가도록 합시다. 단순하잖아요. CFS 들리면 CFS고 CFS 안 들리면 CY고 뭐 이런 거니까. 자, 그래서 컨테이너 운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몇 가지 설명을 드렸고요. 항공 운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운송은 항공기를 이용을 해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을 하는 것인데, 굉장히 신속하죠. 가장 중요한 게 신속합니다. 뭐 선박으로 이용을 해서 운송을 하게 되면 2주 내지 3주 걸리는 시간도 아무리 길어봐야 비행기를 이용하면 하루 이내에 운송이 가능하죠. 비행기를 중간에 갈아타다 하더라도 20시간 뭐 그 이내에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그리고 정확하죠. 이게 지금 비행기 시간 같은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시성이 있어요. 언제 도착하는지 큰 이변이 없다면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화물의 어떤 정시성이 보장이 됩니다.
선박은 바다의 컨디션에 따라서 바다라는 컨디션이 되게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 막 하루 늦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그런 측면에서 신속 정시성이 있고 항공운송은 그리고 안전해요. 왜냐면 비행기는 여러분들 사고가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안전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비행기는 또 기본적으로 이륙하기 전 그리고 착륙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정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동차 시동 켜기 전에 자동차 정비하고 자동차 다 이용하고 나서 자동차 정비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비행기는 해요. 그렇죠?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죠. 물론 외부적인 요인이나 테러나 이런 거에 노출되어서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진짜 만에 하나 뭐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사고의 발생 확률이나 사고 발생 빈도를 살펴보면 굉장히 안전한 운송이 항공운송입니다. 자, 그리고 단순히 운임만 비교하면 해상 운임에 비해서 비싸지만 뭐 포장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총 고려하면 물품의 시기나 상황이나 정도에 따라서 항공운송이 더 쌀 수도 있습니다. 예. 뭐 해상 운송은 뭐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컨테이너도 넣어도 되고 뭐 넣어야 되고 뭐 이런 건데 뭐 항공운송은 그런 철제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포장 소량의 화물도 운송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절대적으로 항공기가 더 비싸고 배는 싸고 이건 아니에요. 그 어떤 물품 운송하느냐, 어떤 루트를 이용을 해서 운송을 하느냐, 그리고 그 노선이 있느냐, 비행기가 가냐 마냐, 그리고 그 물건의 어떤 특징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상 운송이 유리하냐, 항공 운송이 유리하냐. 실내로 제가 실제 예를 들자면 HP 그 컴퓨터 서버 컴퓨터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회사를 알고 있지만 실제로 HP의 주요한 수입원은 서버 판매인데 싱가포르에 아시아 헤드쿼터가 있어요. 근데 컴퓨터니까 비행기 타고 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주문 대수가 많아져 가지고 수량이 많아져서 비행기에 다 못 실을 것 같으면 배를 태워서 보내기도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그러니까 뭐 물품의 중량이나 수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수출자나 수입자가 선택하는 문제죠. 항공 운송을 할 것이냐 해상 운송을 할 것이냐. 그리고 항공 운송의 경우에는 뭐 밤에 이용을 하는 것이 밤에도 이용할 수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공항을 외지에 짓는 이유가 비행기 소음으로부터 좀 자유롭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계절 변동 크게 않죠. 왜냐하면 선박 운송의 경우에는 해상 운송의 경우에는 태풍이라든지 뭐 사이클론이라든지 뭐 허리케인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받거든요. 자, 그리고 편도성 이거는 이제 운송 화물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항공 운송은 이러한 특성들이 있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데 항공 운송이 운송의 주요 수단으로 떠오른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비행기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실어 나를 수 있는 화물에 뭐 지금 현재 뭐 한 100톤 정도 옮길 수 있는데 그 정도의 화물을 상업적으로 운송 가능하게 된 것이 세계 2차 대전 이후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그전에는 그 정도의 화물 수량을 비행기에 띄우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고 비행기를 띄운다 하더라도 멀리 날아가지 못했어요. 세계 2차 대전 이전에는. 근데 2차 대전 이후에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전보 여객기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화물을 비행기를 이용해서 운송하는 것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항공 운송은 어떠한 서류를 이용을 하느냐? 해상 운송이 선화증권이나 제가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해상 화물 운송장을 사용을 한다면 항공 운송은 항공화물 운송장을 사용을 합니다. 항공화물 운송장도 이런 구조예요. 제가 앞서서 선화증권 설명할 때 마스터 BL하고 그룹 BL 그리고 이제 하우스 BL과 포워더 BL 그거 설명을 드렸죠. 항공 운송은 이 혼재 업체의 역할이 더 큽니다. 직접적으로 웬만한 하주가 아니면 물론 직접 항공회사하고 대형 하주 간에 직접적인 계약이 없다라고는 말을 못 하는데 이 중간에 실제로 필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항공, 화물, 운송, 주선 대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주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하고 직접 화물 운송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화물 운송을 의뢰하고 이 사람들이 모아서 그 비행기의 카고기나 아니면 여객기 한편에 화물을 싣게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서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스터 에어빌, 이쪽을 하우스 에어웨이 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에어웨이 빌은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때 어떤 유통이나 전매나 뭐 신용장을 이용을 해서 뭘 대금을 회수하거나 그런 의도로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비행기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뜨면 내려요. 뜨자마자 내린다는 거지. 비행기 그 배랑 비교를 해보면 배는 뭐 가는데 14일 걸리니까 이거를 은행을 통해서 선화증권을 유통을 하고 이야기가 되지만 비행기는 오늘 가면 내일 도착해요. 뭘 은행을 통해서 돌리고 뭘 자시고 할 게 있어요. 그냥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지 이거를 뭐 유통을 하고 누구를 운송 중에 비행기가 떴는데 이륙했는데 그 사이에 뭐 다른 판매자를 찾아서 운송함을 넘기고 이 불가능해요. 해상 운송하고는 이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량의 운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의 경우에는 소량의 화물을 신속하게 운송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수화인이 바뀌거나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송 도중에 운송 소리가 유통되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어웨이비를 사용하게 되면 보통 송화인과 수화인이 픽스가 되고 정해지고 이 에어웨이비를 사용을 해서 운송을 하게 되는데 에어웨이비는 보통 세부가 작성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1번, 2번, 3번만 오리지널이고요. 원본이고요. 4번부터는 카피예요. 4번이라고 봅니다. 여기 쭉 있죠. 얘네들. 그래서 원본은 3통. 원본 3통이 제1 원본이 운송인용, 제2 원본이 수화인용, 제3 원본이 송화인용. 그래서 색깔도 달라요. 녹색, 청색, 적색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그 우체국이나 편의점 택배 같은 거 요즘은 편의점도 그 이렇게 뭘 기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티커로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던데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택배를 보낼 때 송장을 나도 한 장 갖고 내가 택배를 보내 당근이나 뭐 이런 데서 거래해가지고 택배를 붙인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택배 송장을 작성을 해요. 그럼 나도 한 장 갖고 있어야 되잖아. 내가 보냈다는 증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택배 회사가 배달을 해야 되니까 자기들도 송장 하나 필요하잖아요.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목적지에 딱 도착했을 때 그 목적지에도 받는 사람 누구 해가지고 적혀 있어야 그 받는 사람이 자기 건 줄 알고 찾을 거 아니에요. 택배를 생각을 해보면 그게 그 시스템이 그대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뭐냐, 에어웨이비를 작성을 합니다. 3통을 작성을 해요. 그래서 넘기죠. 그 중에서 하나는 운송인이 가지고, 항공 운송인이 가지고, 아니면 뭐 포더 가질 수도 있고, 하나는 운송인이 서명을 해가지고 돌려줘요. 요건 이제 송화인용이죠. 그리고 하나는 화물하고 함께 누구한테 가냐면 수화인한테 갑니다. 왜냐면 이거는 해상 운송하고 다르게 운송의 수화인이 바뀔 리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 거거든요. 그래서 수화인 이름 딱 적혀 있는 대로 그 사람한테 가야 되니까 화물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에어웨이빌이 이렇게 3개로 쪼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원본, 이것도 원본, 이것도 원본. 그래서 만약에 송화인이 항공운송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장을 쓰겠다 하면 은행에 이거 들고 가겠죠. 송화인용이니까. 그리고 수화인은 뭐 함을 찾으러 가면 수화인용 이 에어웨이 빌에 자기 이름하고 적혀 있어요. 그럼 나가 임마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입증해가지고 물건 찾아가면 돼요. 그런 방식으로 에어웨이 빌을 사용한다. 이게 선화증권하고 다르죠. 선화증권은 권리증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원본을 제시해가지고 상한으로 물품을 찾아가야 되는데 일종의 서렌더 비엘 제가 설명을 했던 것처럼 목적지에서 원본 서류가 뭐 이렇게 보내지고 받고 이게 아니고 서류는 그러니까 그 선화증권 위기 할 때 선화증권을 함을하고 같이 보내는 것처럼 에어웨이 빌의 수화인용이 함을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수화인이 함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으로 에어웨이 빌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 항공화물 운송장의 기능 좀 살펴보면 물품의 수령증, 운송계약의 증거, 요거 2개는 어디서 봤죠? 선화증권의 기능하고 똑같잖아요.
항공운송인이 물품을 수취했다. 그리고 운송계약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뭐 송장, 인보이스 역할을 하고 뭐 하는데 권리증권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항공화물 운송장은 권리증권이 아니에요. 뭐 화물의 인도 증서 역할을 할 수 있죠. 수화인한테 화물을 뭐 인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 뭐 그리고 뭐 운임 정산, 해교용 자료 뭐 그런 걸로 쓰라고 사본들이 쭉 나와요. 항공회사용으로. 그리고 운송인에 대한 뭐 송화인의 지시서, 화물이 뭐 이렇게 취급해달라, 안전하게 취급해달라, 뭐 파손 주의해달라, 뭐 그런 내용 담겨 있을 거고. 그리고 수출입 신고를 할 때 운송 실제 했는 것에 대한 어떤 신고서에 첨부 서류 사용될, 이거는 근데 뭐 다른 운송 서류도 쓰는 거고요. 운임에 대한 청구서, 후불 운임이면 운임 청구서 역할을 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요게 좀 중요한데, 자, 해상 운송의 경우에는 해상 운송을 하고 해상 운송 의뢰를 하고 하주가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선화증권이 나오고 이러면 보험회사 찾아가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해상 운송 그게 가능한데 항공 운송은 아까도 제가 설명했다시피 뜨면 내려요. 그래서 뭐 물론 이것도 가능해요. 보험회사 찾아가서 자기가 별도로 보험 드는 것도 가능한데, 항공 운송을 의뢰하고 다시 보험회사를 찾아가가지고 또 보험 들고 이게 되게 업무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항공 운송은 해상 운송보다 더 중간에 있는 포워더라고 할 수 있는 항공 운송 화물 주선인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항공 화물 운송장의 경우에는 운송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운송 계약에 뭐 포함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계약 체결할 때, 운송 계약 체결할 때 같이 그 운송 주선이 통해서 보험도 대신 드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 에어웨이빌 상에 표시를 한다거나 뭐 해가지고 운송하면서 그 내 운송해주는 항공 운송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그 운송 주선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포워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포워더한테 얘기해가지고 내 거 보험도 같이 넣어달라 해서 같이 취급을 하는 거죠. 업무 취급 자체를 다 맡기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방식의 항공화물 보험을 들게 되면 항공화물 운송장에 그러한 내용들이 부보했다는 내용들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항공화물 운송장을 사용을 해서 항공 운송을 하는 것이 실제 항공 운송의 실무이고요. 육상 운송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좀 쉽게 얘기하면 국제도로 운송, 국제철도 운송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생긴 이래로 국제도로 운송, 국제철도 운송 한 적이 없어요. 예외적으로 개성공단에 물품을 보내기 위해서, 아니면 정주영 할아버지가 소떼를 끌고 북한에 가기 위해서 소를 운송한 적은 있지만, 한국의 법상 북한은 외국, 그러니까 국제 관계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베트남으로, 혹은 철도를 이용해서 일본이나 베트남이나 러시아로 화물을 운송한 역사가 없다는 거죠. 연구를 안 해요. 연구를 안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근데 유럽은 많이 합니다. EU로 연결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독일로, 독일에서 스위스로, 스위스에서 이태리로, 뭐 이렇게 국제적인 도로 운송이나 국제적인 철도 운송이 빈번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장점과 뭐 단점 적혀져 있는데, 도로 운송은 아무래도 문 앞까지, 우리 택배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택배처럼 우리 집 문 앞까지 화물을 옮겨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큰 화물을 뭐 차량에 실기에는 한계가 있죠. 차량 한 대가 운반할 수 있는 화물의 한계가 좀 적죠. 많이 실어봐야 뭐 20m, 30m는 한계치죠. 자, 철도 운송 장점. 도로 운송보다는 대량 화물 운송이 가능해요. 하차를 연결을 쭉 하면 되니까. 근데 철도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철로를 깔아야 되죠. 그리고 집 앞까지 배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까지, 무슨 뭐 부산역이라든지 뭐 구포역이라든지 역까지, 철도 역까지만 운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 두 개가 결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상을 연결하고 있는 항구, 쉽게 말하면 부산항까지 와서 부산항에서 부산항 근처에 부산역이 있죠. 부산 북항 근처에. 그래서 부산역에서 컨테이너를 철로에 옮겨서 서울로 보내서 서울에서 서울이나 뭐 이런 어떤 내륙 컨테이너 기지에서 화물을 내려가지고 차량에 적재해서 도로 운송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운송이 연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운송이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이종 운송 간에 서로 다른 운송 방식 간의 결합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인커텀스에 해상 내수로 말고 카테고리 하나의 다른 이름이 뭐였어요? 하나 내지는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이 결합되어서 사용되어지는 복합 운송을 얘기하는 거죠. 네. 복합 운송을 가능하게 한 거는 우리는 한국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철도 운송이나 국제적인 도로 운송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국내에서 한국 내에서의 물류에 있어서 철도나 도로를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운송을 하는 거죠. 뭐를? 해상 컨테이너를 그대로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해상 컨테이너를 이 철도에 바로 싣는 거. 뭐 컨테이너에서 함을 빼가지고 다른 뭐 어떤 용기에 담을 필요 없죠. 배에서 내린 컨테이너 그대로 철 하차에 그냥 이렇게 실어가지고 바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운송 방식을 피기백이라고 합니다. 피기백. 여기서 말하는 피기는 대지예요. 대지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 붙였냐? 컨테이너 운송하고 비행기가 연계되면 버디백이라 해요. 새. 그런 이름으로, 그런 컨셉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합 운송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육상 운송이나 도로 운송은 여러분들이 무역물류 전공에 그 전공 필수의 화물 운송론이 있잖아요. 거기서 너무 디테일하기보다는 너무 자세하게 학습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상무론에서는 개념 정도만 개괄적인 개념 정도만 이야기하고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복합 운송은 복합 운송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면 이 그림이에요. 이 복합 운송인이 하주하고 복합 운송 계약을 체결해서 육상, 해상, 육상으로 이어지는 이 연속되는 운송 구간에 대해서 단일의 책임에 단일의 운임을 따로 여기 운임 얼마, 여기 운임 얼마, 여기 얼마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단일 운임에 하나의 서류, 복합 운송 서류를 발행을 하는 그러한 운송 방식을 국제 복합 운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복합 운송인은 유형을 조금 나눠보면 실제 운송인이 있고 계약 운송인이 있어요. 실제 운송인은 자기가 운송수단을 가지고 뭐 선박이라든지 트럭이라든지 항공기라든지 이런 운송수단을 가지고 운송업을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고, 계약 운송인은 말 그대로 사무실만 있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 운송을 위한 택배 차량이나 뭐 창고, 보세 창고 정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운송수단, 뭐 대형 선박이라든지 항공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제 중간에 브로커로서 하주로부터 운송 의뢰를 받아서 실제 선박이나 항공기를 가지고 있는 운송업자와 운송 계약을 체결해서 운송을 의뢰하는. 그럼 이 사람들은 중간에서 뭐 하는 거예요? 브로커리지, 수수료를 먹는 거예요. 수수료. 업무 대행을 해주고. 요게 이제 발전되어서 한국의 경우에는 뭐 통관 서비스라든지 화물 보관 서비스라든지 금융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통관법인 뭐 아니면 간세법인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운송인형을 지칭하는 다른 이름인데 이제 요건 미국 쪽에서의 표현인데 무선박 운송인이라는 이름이나 명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MVOCC라고 해요.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배가 없는 운송인 이런 표현을 써요. 사실 계약 운송인형이랑 뭐 일맥상통하는 용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운송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운송주선인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데
뭐 프라이 포워더라고 하기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MVOCC라고 하기도 하고 에이전트라고 하기도 하고 뭐 브로커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이름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화물을 여러 하주로부터 넘겨받아서 자신이 새로운 운송계약의 주체가 돼서 선박이나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대형 실제 운송인과 계약을 통해서 운송을 의뢰하는 중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본선의 화물 인수도 실제로 현장에 항구나 터미널에 나가서 실제 운송인들이 운송하는 화물을 인수하거나 받거나 뭐 이런 인도하거나 인수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수출입업자 입장에서는 뭐 베테랑도 있을 수 있지만 잘 이런 절차나 프로세스를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컨설팅 같은 것도 합니다. 자문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선화증권 작성이나 이런 것들이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역영어 검증시험에서 배우는 내용이지만, 공부하고 준비하는 내용이지만, 그걸 실무에서 적용하는 것들, 실제로 작성해야 되는 것들이 요구되어지는 업무의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행하는, 그리고 수출입 신고, 수입 신고, 관세 납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가, 그 행정적인 업무가 굉장히 복잡한데 그런 것들을 대행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비용들을 선집을 하고 나중에 청구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보세 창고와 같은 곳에 화물을 수출되기나 수입이 이루어진 이후에 잠시 화물을 잠깐 보관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들이 창고를 운영하면서 그것에 자신들의 고객의 화물을 보관을 시켜둔다거나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래서 실제로 국제 운송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사실 물류업이에요. 물류업. 어떤 의미에서는 제대로 된 물류업이죠. 예.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이런 물류업자들이 되게 영세하고 첨단화되어 있지 않고 전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어떤 문제점이나 한계점들이 많이 드러나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소위 말해서 필드에서 이제 포워더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서 해상 운송이 됐든 복합 운송이 됐든, 뭐 해상 운송과 복합 운송이, 대체적으로 복합 운송은 해륙 복합 운송이 많이 이루어지죠. 해륙 복합 운송이라는 게 육상 구간, 해상 구간, 육상 구간이 연결되는 이런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 해륙 복합 운송이 주가 대체적으로 복합 운송인데,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해공 아니면 육공, 여기 중간에 해상 구간이 비행기로 바뀌는, 아니면 여기 육상 구간이 비행기로 바뀌는 그런 형식의 복합 운송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그거는 그런 포워더들이 자신의 하주들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운송 서비스로서, 상품으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국제 복합 운송의 형태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한 2000년대 초반의 개념이에요. 어떤 거였냐면, 유럽으로 화물을 보낼 때 스웨즈 운하 쪽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미국 대륙, 북미 대륙을 하나의 육교처럼 브릿지로서, 랜드 브릿지로서 이용하는 형태다, 이렇게 해가지고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서 유럽으로 보낼 때 저쪽으로 안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미국 서부 해안에서 배를 태워서 보내서 미국이나 캐나다의 횡단철도를 이용을 해서 뭐 뉴욕이나 노바스코샤 같은 이제 대서양 연안에 와서 여기서 이렇게 배를 태워서 다시 보내는, 요게 이제 랜드 브릿지다, 뭐 이렇게 해서 복합 운송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그리고 뭐 미국 동부 해안까지 보내는 거는 미니, 그리고 미국 내륙 지방, 중부 지방으로 보내는 거는 마이크로 랜드 브릿지,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국제 복합 운송이 이런 형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뭐 중동 지역이 그 오일몬으로 인해서 항공 운송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여러분들 뭐 에티하드 항공이라든지 에미레이츠 항공이라든지. 그래서 유럽으로 들어갈 때 중동 지역에 비행기를 태워 보내서 거기서 아부다비나 두바이나 카타르나 이런 곳을 이용을 해서 경유해가지고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런 루트도 있고요. 남미로 화물을 보내기 위해서 미국 서부 해안에 있는 항구나 공항을 이용을 해서 이제 비행기나 배편으로 남미로 보내는 그런 복합 운송 루트도 있고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건 이제 그냥 많은 교과서에서 복합 운송 개념을 설명할 때 미국 북미 대륙을 육교로 활용하는 이러한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복합 운송이 아니다. 다양한
필요와 다양한 운송 수요에 맞춰서 복합 운송인들이 2종 이상 간의 운송 서비스, 2종 간의, 그러니까 뭐 육상이든 해상이든 도로든 철도든 이런 것들을 결합을 시켜서 단일 책임, 단일 운임의 단일 소류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복합 운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사용하는 복합 운송 기능은 물품의 수령증, 운송계약의 증거서류, 권리증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죠? 많이 봤던 그림 같죠? 뭐랑 같아요? 제일 첫 장, 뭐 수미상관도 아니고 이거랑 비슷하잖아요. 왜 그러냐? 많은 수의 복합운송 계약이 해륙 복합운송, 그러니까 육상 구간과 해상 구간을 결합한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그 경우에 운송 주선인들이 자신들이 만든 포워더 BL 형식이 있어요. 피아타 BL이라고 해요. 피아타 BL은 선화증권의 종류를 설명할 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있죠, 이거. 이 사람들이 포워더잖아요. 그래서 육상 구간을 포함한 육상 운송과 해상 운송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자신들이 만든 복합 운송 선화증권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합 운송 서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운송 서류가 선화증권 형식이 되는 거예요. 선화증권 형식에다가 육상 구간을 포함을 시킨 거죠. 그런 형식으로 선화증권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문제점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복합 운송 서류가 선화증권처럼 쓰이는 거죠. 그런 식의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해상 운송이 아닌 항공 운송이 오게 되면 항공 운송의 육상 구간이 추가되고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에어웨이 빌이 중심이 되어서 복합 운송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결론만 놓고 보면 복합 운송만을 위한 아주 스페셜하고 독자적이고 독립되어 있는 운송 서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결국에는 메인 운송 구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메인 운송 구간이 해상 구간이냐 아니면 항공 운송이냐, 그거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서류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운송인의 선택에 따라서 제공되어진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항공 운송, 복합 운송까지 해서 운송에 대한, 국제 운송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강의 마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해상보험, 무역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